그 목걸이 어디서 난 거냐? 어릴 때부터 제 것이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설마 정말 살아있었은 거야? 부산 자갈치 시장의 새벽은 언제나 비릿한 바다 냄새와 사람들의 분주한 발걸음으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날만큼은 시장 전체가 숨을 삼킨 듯 고요해졌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기업 회장이 검은 승용차에서 내리는 순간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평생 생선을 팔며 살아온 백발의 할머니는 회장의 얼굴을 단 한 번 바라보더니 손에서 생선칼을 떨어뜨렸고 떨리는 입술 끝에서 믿기 힘든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그 아이, 아버지, 이제야 오셨군요. 그 말과 함께 할머니는 주저앉아 아이처럼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회장의 굳어버린 표정, 이유를 알지 못한 채 술렁이는 시장 사람들, 그리고 모든 것을 지켜보던 한 청년의 흔들리는 눈빛까지. 도대체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누구도 입 밖에 꺼내지 못했던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여러분은 한 사람의 눈물이 한 재벌가의 운명을 바꾸고 잃어버린 가족의 시간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을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몇 시에 함께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이 계신 지역과 현재 시간을 남겨주세요. 서로의 하루를 함께 나누는 작은 인사가 또 다른 따뜻한 인연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런 진심 어린 인생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채널 구독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부산 자갈치 시장의 하루는 아직 해가 수평선 위로 모습을 드러내기도 전에 시작됐다. 바닷바람은 여름에도 서늘했고 갓 잡아 올린 생선에서는 짭조름한 바다 냄새가 피어올랐다. 상인들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좌판을 정리했고 서로의 안부를 묻는 목소리가 골목 사이를 오갔다. 수십 년 동안 변하지 않은 풍경이었다. 그러나 그 익숙함 속에서도 가장 먼저 불을 켜는 좌판은 언제나 오복순 할머니의 자리였다. 올해 78이 된 오복순은 40해가 넘도록 같은 자리를 지켜왔다. 허리는 많이 굽었고 손등은 거친 소금물과 칼자국으로 굳은 살이 겹겹이 박여 있었지만 생선을 손질하는 솜씨만큼은 아직도 젊은 상인들이 따라오지 못했다. 복순 이모, 오늘도 제일 먼저 나오셨네요. 옆 좌판에서 고등어를 정리하던 김 씨가 웃으며 인사했다. 오복순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내가 늦게 나오면 손님들이 서운해하지 않겠어. 농담처럼 웃었지만 사실 그녀에게는 늦잠을 잘 이유도 기다려줄 가족도 없었다. 새벽은 그녀에게 가장 익숙한 친구였다. 잠시 후 시장 입구에서 작은 화물차 한 대가 천천히 들어왔다. 운전석에서 29살 청년 한 명이 내렸다. 할머니, 오늘은 광어가 엄청 좋아요. 청년은 환하게 웃으며 상자를 번쩍 들어 올렸다. 그의 이름은 한민재. 시장 사람들은 모두 그를 복순 할머니의 손자라고 불렀다. 하지만 실제 혈연은 아니었다. 민재는 20해 전 겨울 부산의 작은 보육원에서 자랐던 아이였다. 부모가 누구인지, 왜 버려졌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어린 시절을 보냈다. 19살이 되던 해 보육원을 나와 막노동이며 배달이며 닥치는 대로 일했지만 가진 것 없는 청년에게 세상은 결코 따뜻하지 않았다. 우연히 자갈치 시장에서 짐을 나르던 어느 날이었다. 무거운 생선 상자를 혼자 들고 있던 복순 할머니가 중심을 잃고 쓰러질 뻔했고 민재는 망설임 없이 달려가 그녀를 붙잡았다. 그날 이후 복순은 매일 아침 따뜻한 국밥을 사주었고 민재는 일이 끝나면 시장으로 돌아와 좌판을 도왔다. 어느새 둘은 피보다 진한 가족이 되어 있었다. 할머니, 오늘도 무리하면 안 돼요. 내가 뭘 무리를 했다고. 어제도 허리 아프다고 밤새 뒤척이셨잖아요. 복수는 괜히 헛기침을 하며 다른 곳을 바라봤다. 나이 먹으면 다 그런 거야. 민재는 아무 말 없이 작은 보온병을 꺼냈다. 약 드시기 전에 따뜻한 보리차부터 드세요. 복수는 보온병을 받아들며 잠시 민재를 바라보았다. 참 이상한 아이다. 태어난 것도 모르고
부모 얼굴도 모르면서 남을 먼저 걱정하는 아이.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그녀의 가슴 한쪽은 설명할 수 없는 미안함으로 저려왔다. 그 미안함은 단순히 민재가 고아였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오복순 혼자만 알고 있는 오래된 기억 때문이었다. 30해가 넘도록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기억. 비 오는 밤. 피투성이가 된 젊은 여인. 그리고 갓 태어난 작은 아기. 그날 이후 그녀는 단 하루도 마음 편히 살아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 기억은 깊은 바다 밑바닥처럼 그녀의 가슴 속에만 가라앉아 있었다. 시장 사람들 중 누구도 알지 못했다. 민재 역시 알 리 없었다. 그때 시장 입구가 갑자기 술렁이기 시작했다. 구청 직원 몇 명이 커다란 안내 현수막을 들고 나타난 것이다. 사람들은 하나둘 손을 멈추고 모여들었다. 직원은 준비해 온 종이를 펼치며 큰 소리로 말했다. 다음 주 주민설명회가 열립니다. 자갈치 시장 재정비 사업에 대한 공식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순간 시장 전체가 얼어붙었다. 재정비? 설마 철거한다는 거야? 우릴 다 내쫓겠다는 거 아니야? 불안한 목소리가 사방에서 터져나왔다. 한 노인은 화를 참지 못하고 종이를 낚아채려 했다. 우리가 여기서 몇십 년을 장사했는데 이제 와서 나가라고? 직원은 난처한 얼굴로 말했다.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설명회를 들으시면 설명은 무슨 설명이야? 시장 곳곳에서 한숨이 이어졌다. 복수는 아무 말 없이 현수막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에게 이 시장은 단순한 일터가 아니었다. 남편을 떠나보낸 뒤에도, 혼자 남겨진 긴 세월에도 울고 웃으며 버텨온 삶 그 자체였다. 이곳이 사라진다는 것은 인생의 마지막 기억마저 잃는 것과 다르지 않았다. 민재는 조용히 할머니 곁으로 다가왔다. 걱정하지 마세요. 복수는 힘없이 웃었다. 나이 먹은 사람이 어디 가서 다시 시작하겠니? 민재는 단호하게 말했다. 안 됩니다. 이 시장은 절대 없어지면 안 됩니다. 복수는 그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문득 손을 뻗어 머리를 쓰다듬었다. 넌 참 이상하게도 항상 남 걱정부터 하는구나. 민재는 웃으며 대답했다. 저한테 가족은 할머니뿐이니까요. 그 짧은 한마디에 복순의 눈가가 붉어졌다. 잠시 말을 잇지 못한 그녀는 고개를 숙여 생선을 정리하는 척했다. 눈물이 떨어질까 봐서였다. 오후가 되자 시장에는 또 다른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이번 사업 대성그룹이 맡는다더라. 회장이 직접 내려온대. 서울에서 비서들까지 다 온다던데. 누군가는 기대했고, 누군가는 분노했고, 누군가는 이미 포기한 얼굴이었다. 하지만 오복순만큼은 이상하게도 가슴이 먹먹해졌다. 대성그룹, 오래전 잊으려 했던 이름 하나가 그녀의 기억 저편에서 희미하게 떠오르기 시작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는 아무도 모르게 낡은 앞치마 안주머니를 살며시 만졌다. 그 안에는 수십 년 동안 단 한 번도 버리지 못한 작은 천주머니 하나가 들어있었다. 누구에게도 보여준 적 없는, 그리고 평생 숨기고 살아온 마지막 약속이 담긴 물건이었다. 복수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설마 정말 그 사람이 오는 걸까? 시장의 파도 소리보다 더 크게 그녀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불안은 며칠 뒤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거대한 재회를 예고하고 있었다. 부산에 도착한 지 이틀째 되는 아침이었다. 자갈치 시장은 평소보다 훨씬 이른 시간부터 술렁이고 있었다. 방송국 취재 차량이 시장 입구에 줄지어 서 있었고, 구청 직원들은 행사 안내 현수막을 다시 한번 점검했다. 검은 정장을 입은 경호원들이 골목을 둘러보는 모습은 이곳 사람들에게 낯설기만 했다. 정말 회장이 직접 오는 모양이네. 사진으로만 보던 사람이 시장까지 내려오다니. 재개발은 이미 결정된 거 아냐? 불안과 호기심이 뒤섞인 목소리가 골목마다 번져갔다. 민재는 아무 말 없이 복순 할머니의 좌판 앞에 얼음을 새로 채우고 있었다. 할머니, 왜 그러냐? 오늘은 너무 앞으로 나가지 마세요. 복수는 애써 웃었다.
내가 뭘 한다고. 괜히 사람들이 몰리면 위험하잖아요. 복수는 대답 대신 고등어 한 마리를 정성스럽게 손질했다. 하지만 칼을 쥔 손끝이 평소보다 조금 더 떨리고 있었다. 그녀 자신도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다. 며칠 전부터 계속 마음이 불안했다. 대성그룹, 그 이름만 들어도 오래전 봉인했던 기억이 조금씩 깨어나는 것 같았다. 그때였다. 시장 입구에서 여러 대의 검은 세단이 천천히 들어왔다. 경호 차량이 먼저 멈췄고 정장을 입은 수행원들이 일제히 내렸다. 사람들이 하나둘길 가장자리로 물러섰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연달아 터졌다. 잠시 후 가장 가운데 차량의 문이 열렸다. 회색 정장 차림의 남자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대성그룹 회장 강도윤. 60을 넘긴 나이였지만 곧게 선 자세와 절제된 걸음걸이에서는 쉽게 범접할 수 없는 품격이 느껴졌다. 그러나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언론에서는 언제나 냉철한 기업인이라고 불렀지만 가까이에서 본 그는 오히려 오랜 세월 잠을 이루지 못한 사람처럼 보였다. 비서실장이 조용히 말했다. 회장님, 시장 상인 대표들과 먼저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강도윤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사람들 얼굴을 하나하나 훑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를 찾는 사람처럼. 그 모습을 본 비서실장은 속으로 생각했다. 오늘도 또 그러시는군. 회장이 지방 출장을 갈 때마다 사람들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는 일은 오래전부터 계속되어 왔다.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시장 상인 대표들이 앞으로 나왔다. 형식적인 인사가 이어졌다. 구청장은 밝은 표정으로 말했다. 이번 사업은 시장과 기업이 함께 상생하는. 그때였다. 한 경호원이 갑자기 민재를 막아섰다. 민재는 얼음 상자를 들고 좌판 쪽으로 가려던 참이었다. 죄송합니다. 통제 구역입니다. 저는 장사하는 사람입니다. 잠시만 돌아가 주십시오. 민재는 얼음이 녹아내리는 상자를 바라봤다. 생선이 상합니다. 경호원은 단호했다. 잠시만 협조해 주십시오. 민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여기 생선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실랑이가 시작되자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복순도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다. 우리 애 좀 보내줘요. 장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경호원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 모습을 본 강도윤이 손을 들어 경호원을 멈춰 세웠다. 비켜드리세요. 짧은 한마디였다. 경호원은 곧바로 길을 열었다. 민재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고맙습니다. 강도윤은 잠시 민재를 바라보았다. 이상한 느낌이었다. 처음 보는 청년인데도 낯설지 않았다. 설명할 수 없는 기시감. 하지만 그는 곧 시선을 거두었다. 민재 역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좌판으로 돌아갔다. 복수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강도윤이 천천히 자신의 좌판 쪽으로 걸어오기 시작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복순의 심장은 점점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아닐 거야. 설마. 세상에 그런 우연이 있을 리 없어. 그러나 남자가 바로 눈앞까지 다가온 순간 복수는 그의 얼굴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눈가에 깊은 주름, 젊은 시절과 닮은 눈빛, 오른쪽 눈썹 위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작은 흉터. 3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결코 잊을 수 없는 얼굴이었다. 복순의 손에서 생선칼이 힘없이 떨어졌다. 챙그랑. 시장 전체가 그 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복수는 두 손을 떨며 한 발 앞으로 다가갔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눈에서는 참았던 눈물이 한순간에 쏟아졌다. 회장님. 강도윤도 당황한 얼굴로 그녀를 바라봤다. 저를 아십니까? 복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떨리는 손으로 그의 얼굴을 만질 듯 허공을 향해 뻗었다. 그리고 마침내 가슴속 깊이 묻어두었던 이름 대신 다른 말을 꺼냈다. 그 아이 아버지. 순간 시장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다. 비서들은 서로를 바라봤고
기자들은 일제히 카메라를 들어 올렸다. 민재는 얼음을 내려놓은 채 굳어버렸다. 강도윤의 얼굴에서 핏기가 서서히 사라졌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다. 무슨 말씀입니까? 복수는 끝내 버티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끝까지 그 아이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통곡이 시장 전체를 뒤덮었다. 강도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질문을 떨리는 목소리로 내뱉었다. 그 아이, 혹시 아직 살아 있습니까? 그 한마디에 복수는 눈물을 흘리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시선은 회장이 아니라 조금 떨어진 곳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자신들을 바라보고 있는 민재에게 향하고 있었다. 자갈치 시장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조금 전까지 사람들로 북적이던 골목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조용했다. 상인들은 생선을 손질하던 손을 멈췄고 손님들조차 발걸음을 멈춘 채 한 노인과 한 재벌 회장을 번갈아 바라보고 있었다. 누군가는 숨을 삼켰고 누군가는 휴대전화를 들었다가 이내 내려놓았다. 지금 이 순간은 구경거리가 아니라는 것을 모두가 본능적으로 느꼈기 때문이었다. 강도윤은 무릎을 꿇고 오열하는 오복순을 한동안 바라보다 천천히 몸을 숙였다. 일어나십시오. 복순은 고개를 저었다. 제가 감히 회장님 얼굴을 볼 자격이 없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녀는 떨리는 숨을 몰아쉬었다. 그 아이를 끝까지 지키겠다고 약속했는데. 강도윤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 아이가 누구입니까? 복수는 선뜻 대답하지 못했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입 밖에 내지 않았던 기억이었다. 말을 꺼내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때 비서실장 이성훈이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섰다. 회장님, 강도윤은 시선을 돌리지 않은 채 물었다. 말하게, 기자들이 전부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제야 주변을 둘러본 강도윤은 수십 개의 카메라가 자신들을 향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짧게 한숨을 내쉬었다. 촬영은 모두 중단해 주십시오. 비서실이 즉시 움직였고 기자들은 일정 거리 밖으로 안내되었다. 하지만 시장 사람들은 여전히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민재 역시 멀리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왜 할머니가 저렇게 울고 있는지, 왜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재벌 회장이 눈물을 참는 얼굴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자신의 가슴도 설명할 수 없이 답답해지는지. 잠시 후 강도윤은 조용히 말했다. 조용히 이야기할 곳이 있습니까? 시장 상인회장은 곧바로 작은 회의실 문을 열어주었다. 낡은 건물 2층, 작은 탁자 하나와 오래된 선풍기만 있는 방이었다. 창밖으로는 시장이 내려다 보였다. 방 안에는 강도윤, 오복순, 비서실장 이성훈만 남았다. 민재는 들어오려 했지만 복순이 조용히 손을 들어 막았다. 민재야, 네, 조금만 기다려다오. 민재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문이 닫히자 방 안에는 긴 침묵이 흘렀다. 강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다. 아까 하신 말씀, 그 아이 아버지라는 말. 복수는 두 손을 꽉 모았다. 회장님, 예, 혹시 윤서희라는 이름을 아직 기억하십니까? 순간 강도윤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누가 그 이름을? 그는 끝내 말을 잇지 못했다. 비서실장은 놀란 눈으로 회장을 바라봤다. 윤서희, 그 이름은 회사에서도 아무도 입에 올리지 않는 이름이었다. 강도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30년 동안 그 이름을 제 앞에서 말한 사람은 처음입니다. 복수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 아가씨는 세상에서 제일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강도윤의 눈에 금세 눈물이 고였다. 윤서희, 가난한 음악대학 학생. 그녀와의 사랑은 집안의 거센 반대에 부딪혔다. 그는 사랑을 지키겠다고 약속했지만
미국 출장을 다녀온 사이 그녀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남겨진 것은 단 한 장의 편지뿐이었다. 찾지 말아요. 그 짧은 문장. 그 이후 강도윤은 그녀를 찾기 위해 전국을 뒤졌고 수십 년 동안 사람을 보낼 만큼 보냈다. 그러나 끝내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복수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회장님은 그 편지만 믿으셨습니까? 강도윤은 힘없이 웃었다.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무 흔적도 없었습니다. 그녀가 떠난 이유도, 아이가 있었는지도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방 안이 다시 조용해졌다. 복수는 앞치마 안주머니를 천천히 열었다. 그리고 아주 오래된 천주머니 하나를 꺼냈다. 색은 거의 발에 있었고 여러 번 기운 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두 손으로 그것을 조심스럽게 펼쳤다. 안에는 작은 천조각 하나가 들어 있었다. 하얀 베넷 저고리의 일부였다. 세월이 흘러 누렇게 변했지만 한쪽 귀퉁이에는 정성스럽게 수놓은 작은 푸른 실 자수가 남아 있었다. 강도윤은 숨을 멈췄다. 설마. 복수는 떨리는 손으로 천조각을 내밀었다. 이 자수, 회장님이 직접 놓으셨지요. 강도윤의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천조각을 받아들었다. 푸른 실로 새겨진 아주 작은 글자. 비비를. 서희와 도윤. 젊은 시절 둘만 아는 약속이었다. 강도윤은 더 이상 버티지 못했다. 의자에 힘없이 주저앉았다. 이걸 어떻게? 복수는 조용히 대답했다. 비 오는 밤이었습니다. 젊은 여자가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제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강도윤은 숨조차 쉬지 못했다. 복수는 그날을 떠올리듯 천천히 말을 이었다. 몸은 피투성이었고 계속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이제 막 태어난 지 며칠 되지 않았습니다. 강도윤의 두 손이 점점 더 떨렸다. 그 여자, 정말 서희였습니까? 복수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맞습니다. 분명 윤서희였습니다. 비서실장조차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이야기는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다. 강도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렇다면 그 아이는? 복수는 입술을 깨물었다.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다. 제가 그 아이를 며칠 동안 숨겨주었습니다. 서희 씨는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끝내 말을 잇지 못했다. 강도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하지만 무엇입니까? 복수는 얼굴을 감싸쥔 채 흐느꼈다. 돌아오기 전에 누군가가 먼저 아이를 찾아왔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강도윤은 숨을 죽인 채 그녀를 바라봤다. 복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 말을 꺼냈다. 그 사람은 회장님 집안에서 보낸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상인회 사무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강도윤은 창가를 붙잡은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방금 전까지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모든 것이 착각이기를 바랐다. 오복순이 누군가를 잘못 기억하고 있을 수도 있고 오래된 세월이 기억을 왜곡했을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하고 있었다. 하지만 자신의 손에 들린 낡은 베넷 저고리 조각만큼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그 자수는 세상에 단 하나뿐이었다. 젊은 시절 윤서희가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아무도 모르게 둘만의 표시를 남기자 며 웃었던 날 직접 바늘을 들고 밤새워 수놓았던 작은 약속이었다. 그 약속을 아는 사람은 오직 두 사람뿐이었다. 강도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 아이를 데려간 사람이 정말 우리 집안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복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보여준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회장님 아버님의 직인이 찍힌 서류였습니다. 강도윤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의 아버지 고 강창식 회장은 살아생전 냉혹한 사람으로 유명했다. 가문과 명예를 위해서라면 어떤 선택도 망설이지 않는 인물이었다. 하지만 설마 아무리 그래도
갓 태어난 아이까지 없애려 했을까? 그는 믿고 싶지 않았다. 비서실장 이성훈도 말을 잇지 못했다. 그 역시 15년 넘게 회장을 모셨지만 이런 이야기는 처음 듣고 있었다. 복수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그날 그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이제부터 존재하지 않는 아이다. 다시는 찾지 마라. 찾으면 모두 불행해질 것이다. 강도윤은 눈을 감았다. 가슴 속에서 오래된 후회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다. 그 무렵이었다. 사무실 박복도. 민재는 문 앞에 앉아 있었다. 안에서 무슨 이야기가 오가는지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슴이 답답했다. 복순 할머니가 그렇게 우는 모습을 그는 처음 봤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잠시 후 시장 상인 한 명이 다가왔다. 민재야. 네? 오늘 장사는 우리가 봐줄 테니까 넌 할머니 곁에 있어. 민재는 고맙다는 인사를 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그때였다. 주머니 속에서 작은 금속 소리가 났다. 그는 무심코 목에 걸고 있던 오래된 은색 펜던트를 꺼냈다. 작은 물고기 모양의 펜던트. 겉은 세월에 닳아 반질반질해졌지만 한 번도 몸에서 떼어낸 적이 없었다. 보육원 원장은 늘 이렇게 말했다. 네가 발견될 때 같이 있던 유일한 물건이란다. 민재는 어릴 때부터 그 말을 수도 없이 들었다. 부모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단서. 하지만 지금까지 아무 의미도 찾지 못했다. 그는 습관처럼 펜던트를 손가락으로 문질렀다. 그 모습을 창문 너머로 바라보던 사람이 있었다. 오복순이었다. 복순의 눈이 순간 크게 흔들렸다. 민재야. 그녀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었다. 민재가 놀라 고개를 들었다. 할머니. 복순은 그의 목걸이를 바라보며 다가왔다. 그 목걸이. 민재는 웃으며 말했다. 이거요? 왜 그러세요? 복순은 대답하지 못했다. 손끝이 떨리고 있었다. 잠깐, 한번 보여줄래? 민재는 아무 의심 없이 펜던트를 벗어 그녀에게 건넸다. 복순은 두 손으로 그것을 받았다. 눈물이 다시 고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펜던트를 뒤집었다. 뒷면은 오래되어 글씨가 거의 닳아 있었다. 하지만 햇빛이 비치는 각도를 바꾸자 아주 희미한 글자가 드러났다. 내숑. 복수는 숨을 삼켰다. 역시 그 순간 뒤에서 걸어 나오던 강도윤의 시선도 펜던트에 멈췄다. 그는 처음에는 무심히 바라보다가 갑자기 걸음을 멈췄다. 그걸 강도윤은 천천히 민재 앞으로 다가왔다. 잠깐 그 펜던트를. 복수는 말없이 그의 손 위에 펜던트를 올려놓았다. 강도윤은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받았다. 마치 깨질까봐 두려운 보물처럼. 그는 오래된 기억을 더듬으며 펜던트 가장자리를 손가락으로 눌렀다. 딸깍. 아주 작은 소리와 함께 펜던트가 반으로 열렸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 모두 놀란 눈으로 바라봤다. 민재조차 처음 보는 모습이었다. 이게 열리는 거였어요? 안쪽에는 너무 오래되어 빛이 바랜 작은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에는 25살쯤 되어 보이는 젊은 남녀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강도윤은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손을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다. 사진 속 남자는 분명 자신이었다. 그리고 옆에서 웃고 있는 여인은 윤서희였다. 강도윤은 더 이상 눈물을 참지 못했다. 서희, 정말 서희구나. 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사진 속 남자가 젊은 시절 회장이라는 것은 금방 알아볼 수 있었다. 하지만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었다. 왜 내 목걸이 안에 회장님의 젊은 시절 사진이 들어있는 거지? 비서실장도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회장님. 강도윤은 사진을 가슴에 꼭 안은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 펜던트는 내가 직접 만든 것이다. 모두가 숨을 삼켰다. 세상에 단 두 개만 만들었다. 하나는 서희에게,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는 끝내 말을 잇지 못했다. 복순이 조용히 이어 말했다. 태어날 아이에게 주려고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순간 사무실 안은
다시 깊은 침묵에 빠졌다. 민재는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자신의 펜던트와 강도윤을 번갈아 바라봤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때 문 밖에서 누군가 거칠게 문을 열고 들어왔다. 강태준이었다. 그는 싸늘한 표정으로 민재를 노려보더니 비웃듯 말했다. 참 잘 짜인 연극이군요. 그리고 차갑게 덧붙였다. 회장님, 저런 낡은 목걸이 하나로 우리 대성그룹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말과 함께 방 안의 공기는 다시 날카로운 긴장으로 얼어붙었다. 강태준의 차가운 목소리가 사무실 안을 가르자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그는 천천히 안으로 걸어 들어오며 민재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비싼 맞춤 정장과 손목의 명품 시계, 자신감으로 가득한 표정은 평생 부족함 없이 살아온 사람의 것이었다. 반면 민재는 고무장화를 신고 비린내가 밴 앞치마를 두른 채 서 있었다. 두 사람은 같은 공간에 서 있었지만 마치 전혀 다른 세상에 속한 사람들 같았다. 회장님, 태주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런 식의 감정적인 연출에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강도윤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여전히 손에는 열린 펜던트가 들려 있었다. 태주는 피식 웃었다. 낡은 사진 하나, 오래된 천 조각 하나, 그리고 갑자기 나타난 시장 할머니.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복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만하십시오. 태주는 단호하게 말을 끊었다. 회장님이 평생 찾으셨다는 사실을 알고 접근한 겁니다. 재산을 노리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훨씬 치밀합니다. 민재의 얼굴이 굳어졌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증명해 보시죠. 저는 아무것도 요구한 적 없습니다. 아직은 그렇겠죠. 태주는 비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결국 원하는 건 하나 아닙니까? 대성그룹. 순간 민재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돈 때문에 여기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왜입니까? 저도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니까요. 민재의 대답에는 거짓이 없었다. 그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 하지만 태주는 믿지 않았다. 오히려 그 솔직함마저 연기라고 생각했다. 그때 강도윤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태준, 예, 회장님, 그만해라. 태준은 놀란 얼굴로 아버지를 바라봤다. 하지만 그만. 짧은 한마디였지만 더 이상의 반박은 허락되지 않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강도윤은 천천히 민재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손에 들고 있던 펜던트를 다시 바라보았다. 그의 눈앞에는 30해 전 어느 봄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오르고 있었다. 도윤 씨, 윤서희가 웃으며 작은 상자를 내밀었다. 이게 뭐야? 열어봐요. 상자 안에는 은으로 만든 작은 물고기 펜던트 2개가 들어있었다. 물고기? 응. 서희는 수줍게 웃었다. 물고기는 거센 물살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는데 우리도 무슨 일이 있어도 서로를 찾자는 뜻이야. 강도윤은 장난스럽게 말했다. 2개나 만들었네. 하나는 당신 거. 그럼 다른 하나는? 서희는 자신의 배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다. 우리 아기. 그 순간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기억이 끝나자 강도윤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다. 이 펜던트는 세상에 단 2개뿐입니다. 제가 직접 디자인했고 서희와 함께 주문 제작했습니다. 방안이 다시 조용해졌다. 이성훈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회장님, 그럼 위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강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안쪽 사진이 들어가는 구조도 우리 둘만 알고 있었습니다. 태준의 표정이 처음으로 흔들렸다. 하지만 그는 곧 다시 냉정을 되찾았다. 그래도 우연일 수 있습니다. 사진은 누군가 넣었을 수도 있습니다. 복순이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그녀는 앞치마 안에서 또 하나의 낡은 봉투를 꺼냈다. 수십 년 동안 여러 번 접었다 펴는 적이 남아 있었다. 봉투 안에는 오래된 영수증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잉크는 거의 지워졌지만 부산중앙귀금속이라는 상호만큼은 아직 읽을 수 있었다. 그리고 주문 품목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다. 은재 물고기 목걸이 이게. 주문인 강도윤. 날짜는 정확히 31해 전이었다. 강도윤은 그 영수증을 보는 순간 허탈하게 웃었다. 이것까지 서희가 가지고 있었군. 복수는 조용히 말했다. 그날 밤 서희 씨가 제게 맡긴 가방 안에 있었습니다. 혹시 아이를 찾게 되면 언젠가 꼭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태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증거가 하나둘 맞아떨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불안이 스쳤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민재는 조용히 물었다. 그러면 저는 누구입니까? 방 안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향했다. 그 질문은 가장 단순했지만 가장 무거웠다. 강도윤은 쉽게 대답할 수 없었다. 희망을 품기에는 아직 너무 많은 것이 확인되지 않았다. 복순 역시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건 그 아이가 회장님 아이였다는 것뿐이다. 그 이후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나도 몰랐다. 민재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펜던트를 꼭 움켜쥐었다. 평생 자신의 뿌리를 찾고 싶었지만 막상 진실이 눈앞에 다가오자 오히려 두려워졌다. 그때 복수는 오랫동안 감춰두었던 마지막 진실을 꺼낼 결심을 했다. 그녀는 강도윤을 바라보며 말했다. 회장님, 아직 말씀드리지 못한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복순의 목소리가 조금씩 떨렸다. 그날 아이를 데려간 사람은 회장님 아버님 이름을 내세웠지만 사실 직접 명령한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강도윤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다. 누굽니까? 복수는 잠시 눈을 감았다. 30해 동안 한 번도 입 밖에 내지 못했던 이름. 그 이름을 말하는 순간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마침내 그녀는 떨리는 입술을 열었다. 박혜란, 지금 회장님 사모님이었습니다. 순간 강도윤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복순의 마지막 한마디는 방 안의 공기를 완전히 얼려버렸다. 박혜란. 그 이름이 울려 퍼지는 순간 강도윤은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사람처럼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손에 들고 있던 영수증과 펜던트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비서실장 이성우는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다. 그건 정말 확실한 말씀입니까? 복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평생 거짓말을 하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이 일만큼은 더더욱 거짓일 수 없습니다. 강도윤은 힘겹게 의자에 앉았다.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박혜란, 지금의 아내, 30년 가까이 같은 집에서 살아온 사람, 그리고 자신의 외아들 강태준의 어머니. 그녀가 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다는 말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었다. 이유가 그는 겨우 입을 열었다. 왜 그런 일을 했다는 겁니까? 복수는 한숨처럼 긴 숨을 내쉬었다. 그때는 이유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알게 됐습니다. 그녀의 기억은 30에 전 급이 오는 밤으로 다시 돌아갔다. 윤서희는 아이를 품에 안은 채 거의 정신을 잃은 상태로 복순의 작은 집에 들어왔다. 젖은 옷에서는 빗물과 피가 함께 떨어지고 있었다. 복순은 황급히 아이를 받아 안고 말했다. 병원부터 가야 해요. 하지만 서희는 힘없이 고개를 저었다. 안 됩니다. 지금 병원에 가면 그 사람들이 찾을 거예요. 누구 말입니까? 서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술을 깨물었다. 도윤 씨 집. 그 사람들. 그녀는 품속에서 작은 편지 하나를 꺼냈다. 혹시 제가 돌아오지 못하면 이 아이를 꼭 살려주세요. 복수는 손을 꼭 잡아주었다. 걱정 말아요. 내 목숨보다 먼저 지킬게요. 서희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새벽이 밝기 전 누군가 문을 세차게 두드렸다. 복수는 천천히 눈을 떴다. 그날의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했다. 문을 여시오.
낮고 차가운 남자의 목소리. 문을 열자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 셋이 서 있었다. 그중 한 사람이 서류를 내밀었다. 아이를 데리러 왔습니다. 복수는 아이를 품에 안은 채 뒤로 물러섰다. 누구신데요? 강 회장님 댁에서 왔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남자는 붉은 인장이 찍힌 서류를 펼쳐 보였다. 당시에는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방법이 없었다. 하지만 복수는 아이를 넘겨주지 않았다. 그러자 또 다른 남자가 조용히 말했다. 산모는 이미 사고로 죽었습니다. 이 아이를 데리고 있어도 당신만 위험해집니다. 그 말에 복수는 믿지 않았다. 거짓말입니다. 남자는 냉정하게 대답했다. 믿든 말든 아이를 넘기지 않으면 당신도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복수는 아이를 더욱 꼭 끌어안았다. 하지만 그 순간 밖에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남자들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더니 급히 자리를 떠났다. 그날 밤 복수는 아이를 안고 부산 외곽의 한 작은 성당으로 도망쳤다. 그곳에서 그녀를 도와준 사람은 당시 성당에서 봉사하던 수녀 한 명이었다. 수녀는 아이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여기 오래 있을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 계속 찾고 있어요. 복수는 밤새 고민했다. 결국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자신 곁에 두는 것이 오히려 위험하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아이를 맡기기로 했다. 그 사람이 바로 부산의 작은 보육원을 운영하던 원장이었다. 그때 복수는 현재로 돌아와 천천히 말을 이었다. 제가 아이를 직접 버린 것이 아닙니다. 살리기 위해 숨긴 것입니다. 강도윤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는 지금까지 복순이 아이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다. 그녀는 끝까지 아이를 지키려고 했다. 오히려 누군가가 끈질기게 아이를 추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때 비서실장 이성훈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회장님, 예, 혹시 그 당시 출산 기록을 다시 찾아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강도윤은 고개를 들었다. 출산 기록? 예, 아이가 태어난 병원 기록입니다. 복순이 갑자기 말했다. 병원 이름은 기억합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다. 부산 해성산 부인과 강도윤은 즉시 이성훈을 바라봤다. 지금 당장 확인하게. 알겠습니다. 이성훈은 곧바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하지만 통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다. 뭐라고? 강도윤이 물었다. 이성훈은 천천히 휴대전화를 내려놓았다. 병원이 20년 전에 폐업했습니다. 기록은 대부분 국가기록원으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잠시 희망이 사라지는 듯했다. 그러나 이성훈은 말을 이어갔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당시 근무했던 간호사 명단 일부가 남아 있습니다. 그는 서류를 확인하며 이름을 읽기 시작했다. 최은숙, 김영란, 오미자. 잠시 후 그의 목소리가 멈췄다. 눈이 크게 흔들렸다. 왜 그러나? 이성훈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마지막 이름을 바라봤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다. 한 사람의 현재 근무지가 확인됐습니다. 누구인가? 당시 신생아실 책임 간호사 정미숙. 강도윤은 처음 듣는 이름이었다. 하지만 다음 말은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다. 현재 박혜란 사모님의 개인재단 산하요양원 원장으로 재직 중입니다. 방안은 다시 깊은 침묵에 잠겼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다. 강도윤은 천천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슬픔 대신 진실을 끝까지 밝혀내겠다는 결심이 서서히 자리 잡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정미숙을 반드시 만나야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아직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다. 바로 그 시각 서울 대성그룹 본사 박혜라는 누군가로부터 전화를 받고 있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사모님,
복순이라는 여자가 모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박혜란의 손끝이 천천히 굳어졌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차갑게 말했다. 이제 와서 입을 열다니.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정미숙에게 연락하세요. 절대로 회장보다 먼저 만나야 합니다. 서울로 돌아온 강도윤은 단 하루도 허비하지 않았다. 대성그룹 회장실의 불은 밤늦도록 꺼지지 않았고 비서실은 30여 년 전에 기록을 찾아 전국을 뛰어다녔다. 국가기록원, 경찰청, 부산시청, 폐업한 병원의 인수 자료까지 하나씩 확인했지만 세월은 너무 많은 흔적을 지워놓고 있었다. 그러나 진실은 언제나 가장 작은 틈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법이었다. 이성훈 비서실장이 새벽이 가까워진 시간 두툼한 서류철을 들고 회장실로 들어왔다. 회장님, 강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무슨 성과가 있었나? 민재 씨가 자랐던 보육원 기록을 전부 확인했습니다. 보육원? 예, 이상한 점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였습니다. 강도윤은 서류를 받아들었다. 첫 장에는 29회 입소 기록이 복사되어 있었다. 한민재, 발견 장소, 부산 중구, 발견 당시 보호자, 없음.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기록이었다. 하지만 이성훈은 다음 장을 펼쳤다. 보통 고아원에 들어오는 아이들은 경찰 인계 기록과 발견 당시 사진이 함께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민재 씨 기록에는 사진이 없습니다. 강도윤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없다고? 예. 그리고 경찰 인계 번호도 비어 있습니다. 누군가 나중에 작성한 것처럼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강도윤은 한 장 한 장 넘길수록 얼굴이 굳어졌다. 즉, 민재 씨는 원래 버려진 아이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성훈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신분을 감춘 채 보육원에 맡겼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말은 복순이 했던 이야기와 정확히 이어지고 있었다. 아이는 버려진 것이 아니라 숨겨진 것이었다. 그 시각 부산, 민재는 평소처럼 시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마음은 조금도 평온하지 않았다. 생선을 손질하면서도 자꾸만 회장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리고 펜던트 안에서 발견된 오래된 사진. 혹시 정말 그는 더 이상 생각을 이어가지 못했다. 그때 시장 입구에서 한 승합차가 멈춰섰다. 대성그룹 법무팀 직원 2명이 내렸다. 한민재 씨 맞습니까?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 잠시 보육원에 함께 가주셨으면 합니다. 무슨 일입니까?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민재는 잠시 복순을 바라보았다. 복순은 조용히 말했다. 가거라. 이제는 피하지 말고. 민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부산 외곽의 작은 보육원. 낡은 건물은 예전 모습 그대로였다. 현재 원장은 당시 원장의 뒤를 이어 운영하고 있는 수녀 김엘리사였다. 그녀는 민재를 보자 따뜻하게 웃었다. 많이 컸구나. 민재는 어색하게 웃었다. 오랜만입니다. 잠시 후 수녀는 오래된 철제 금고를 열었다. 사실 전임 원장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꼭 전해달라고 하신 것이 있었단다. 그녀는 노란 봉투 하나를 꺼냈다. 봉투 겉면에는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다. 한민재 29번째 생일 이후. 민재는 놀란 얼굴로 봉투를 바라보았다. 제 이름이. 원장님께서 절대로 그전에는 열지 말라고 하셨어. 민재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오래된 통장 사본과 편지 한 장이 들어있었다. 통장에는 매년 같은 날짜마다 일정한 금액이 입금되어 있었다. 무려 29년 동안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민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이 돈이. 수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학비, 생활비, 병원비 모두 저 계좌에서 나왔단다. 강도윤도 통장을 들여다보았다. 예금주는 가려져 있었지만 거래은행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이성훈은 즉시 은행에 사실 확인을 요청했다. 잠시 후 연락이 왔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회장님, 계좌 명의가 확인됐습니다. 누구인가? 이성우는 천천히 말했다. 윤서희. 순간 방 안의 모든 사람이 숨을 삼켰다. 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윤서희.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신과 아무 상관없는 이름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자신의 인생을 통째로 흔드는 이름이 되어 있었다. 강도윤은 의자를 붙잡았다. 그럴 리가. 서희는 죽은 줄 알았는데. 수녀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저도 죽으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돈은 한 번도 끊기지 않았습니다. 항상 같은 날, 항상 같은 사람을 통해 보낸 사람 얼굴은 보지 못했습니까? 수녀는 고개를 저었다. 늘 대리인이 왔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기억합니다. 무엇입니까? 그분은 매번 똑같은 말을 전했습니다. 수녀는 천천히 그 문장을 떠올렸다. 이 아이는 절대로 자신이 버려졌다고 생각하게 하지 말아주세요. 민재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평생 부모에게 버림받았다고 믿으며 살아왔던 자신에게 누군가는 단 한 번도 잊지 않고 29회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 순간 이성훈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전화를 받은 그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회장님, 무슨 일인가? 은행 거래를 추적하던 중 마지막 송금이 이루어진 곳이 확인됐습니다. 어디인가? 부산 해안요양병원입니다. 강도윤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 설마. 이성훈은 천천히 말을 이었다. 더 놀라운 것은 현재 입원 환자 명단에 윤서희라는 이름이 그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듯 모두가 얼어붙었다. 강도윤의 손에서 통장이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는 떨리는 입술로 단 한마디를 내뱉었다. 서희가 살아있는 건가? 그러나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다. 바로 그 시각 박혜란이 보낸 사람들이 이미 부산 해안요양병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부산으로 향하는 KTX는 평소보다 훨씬 길게 느껴졌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은 빠르게 변했지만 강도윤의 마음속 시간은 30년 전 그날에 멈춰 있었다. 그는 한 번도 창밖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다. 손에는 낡은 물고기 펜던트가 꼭 쥐어져 있었고 시선은 그 안에 들어있던 젊은 시절의 사진에서 떠나지 않았다. 맞은편에 앉은 민재 역시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윤서희, 정말 내 어머니일까? 그렇다면 왜 한 번도 나를 찾아오지 못했던 걸까? 왜 지금까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걸까? 질문은 끝없이 떠올랐지만 누구도 답을 줄 수 없었다. 오복수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며 속으로 기도했다. 제발 이번만큼은 늦지 않기를. 2시간 남짓 후 세 사람과 이성훈 비서실장은 부산 해안요양병원에 도착했다. 바다를 마주한 오래된 건물이었다. 병원은 크지 않았지만 조용하고 단정했다. 접수대 직원은 예의 바르게 인사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성훈이 명함을 건넸다. 윤서희 환자를 만나러 왔습니다. 직원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죄송하지만 보호자가 아니시면. 강도윤이 조용히 앞으로 나섰다. 제가. 잠시 말을 멈춘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오래전 가족입니다.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규정상 확인 없이 면회는 어렵습니다. 그때 뒤편에서 병원장이 급히 걸어왔다. 그는 강도윤을 알아보고 정중히 인사했다. 강 회장님, 죄송합니다. 직원이 상황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병원장의 표정에도 어딘가 망설임이 묻어 있었다. 강도윤은 곧바로 물었다. 윤서희 씨를 만나고 싶습니다. 병원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먼저 설명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두는 작은 상담실로 안내되었다. 병원장은 오래된 진료 기록을 조심스럽게 펼쳤다. 윤서희 씨는 약 15년 전 이곳으로 옮겨왔습니다. 15년? 강도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전 기록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현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병원장은 잠시 말을 고르더니 대답했다. 외상 후 기억장애입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다. 기억을 잃었다는 말입니까? 예.
모든 기억은 아닙니다. 일상생활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30년 전 전후의 기억은 대부분 끊겨 있습니다. 민재는 숨을 삼켰다. 그토록 찾고 싶었던 사람이 살아있었지만 자신을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다. 병원장은 말을 이었다.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윤서희 씨는 매년 같은 날짜가 되면 꼭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강도윤은 몸을 앞으로 숙였다. 무슨 말입니까? 병원장은 조용히 기록을 읽었다. 우리 아이는 살아있어요. 반드시 살아있을 거예요. 누군가 그 아이를 지켜주고 있을 거예요. 복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눈물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다. 잠시 후 간호사가 병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창가에는 머리가 희끗해진 한 여인이 휠체어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햇살이 그녀의 어깨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았다. 강도윤은 발걸음을 떼지 못했다. 세월은 그녀의 얼굴에 깊은 흔적을 남겼지만 미소를 머금은 옆모습만큼은 여전히 기억 속 윤서희 그대로였다. 서희, 아주 작은 목소리였다. 여인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낯선 사람을 바라보는 눈빛이었다. 안녕하세요. 그녀는 공손하게 인사했다. 강도윤은 애써 미소를 지었다. 오랜만이야. 그러나 윤서희는 고개를 갸웃했다. 죄송하지만 저를 아시나요? 그 한마디가 강도윤의 가슴을 무너뜨렸다. 그는 끝내 대답하지 못했다. 민재는 문 앞에서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다. 이 사람이 자신의 어머니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선뜻 다가갈 수도 없었다. 윤서희는 천천히 모두를 둘러보다가 민재에게 시선이 멈췄다. 처음에는 아무 반응이 없었다. 그런데 민재가 무심코 가슴에 걸린 물고기 펜던트를 만지는 순간 윤서희의 눈빛이 갑자기 흔들렸다. 그녀는 휠체어 팔걸이를 꽉 움켜쥐었다.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다. 간호사가 놀라 다가왔다. 괜찮으세요? 윤서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민재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떨리는 손을 천천히 들어 올렸다. 그 목걸이. 민재는 조심스럽게 펜던트를 손에 쥐었다.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순간 윤서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다. 우리 한동안 이어지지 않던 말이 마침내 흘러나왔다. 우리 아기. 강도윤은 숨을 멈췄다. 복수는 입을 틀어막은 채 오열했다. 민재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윤서희는 떨리는 손으로 민재를 향해 뻗었지만 끝내 닿지 못했다. 바로 그때 병실 밖 복도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렸다. 간호사 한 명이 허겁지겁 병원장에게 달려왔다. 원장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간호사는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서울에서 온 사람들이 환자를 지금 당장 다른 병원으로 옮기겠다고 합니다. 병실 문 밖으로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병실 문이 천천히 열리자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 넷이 안으로 들어왔다. 그들의 뒤에는 익숙한 얼굴이 서 있었다. 강태준이었다. 그는 언제나처럼 흐트러짐 없는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여유 대신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아버지, 강도윤은 천천히 몸을 돌렸다. 네가 왜 여기 있느냐? 태준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어머니께서 윤서희 씨의 건강이 걱정된다고 하셨습니다. 서울의 더 좋은 병원으로 옮기려고 왔습니다. 순간 병원장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다. 하지만 환자 본인의 동의 없이 전원은 어렵습니다. 태준은 준비해온 서류를 내밀었다. 재단에서 지원하는 환자입니다. 절차는 모두 끝났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성훈 비서실장이 즉시 서류를 받아 살펴보았다. 몇 장을 넘기던 그의 표정이 굳어졌다. 회장님, 무슨 문제인가? 서류 작성 시간이. 그는 마지막 장을 보여주었다. 전원 신청 시간은 불과 1시간 전이었다. 강도윤은 태준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내가 부산으로 내려온 사실을 알고 바로 움직인 것이냐?
태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침묵은 곧 긍정과 다름없었다. 강도윤은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윤서희 씨는 어디에도 가지 않는다. 아버지, 이건 회장님의 감정입니다. 아니, 강도윤은 태준의 말을 끊었다. 이제부터는 진실의 문제다. 그때 병실 안에서는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윤서희는 계속해서 민재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마치 잃어버린 시간을 더듬는 사람 같았다. 민재는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저, 괜찮으십니까? 윤서희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얼굴을 천천히 만졌다. 손끝이 민재의 눈썹 위를 스치자 그녀의 몸이 순간 굳어졌다. 이 흉터, 민재는 놀란 얼굴로 말했다. 어릴 때 넘어져서 생긴 겁니다. 윤서희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아니야. 그녀의 호흡이 점점 빨라졌다. 머릿속 깊숙이 묻혀있던 기억이 하나둘 깨어나기 시작했다. 비가 쏟아지던 밤, 갓난아기가 갑자기 크게 울기 시작했다. 윤서희는 아이를 달래며 웃었다. 도윤 씨를 닮았네. 하지만 아이가 울다 몸을 뒤척이는 순간 작은 침대 모서리에 이마를 살짝 부딪혔다. 아주 작은 상처였다. 윤서희는 놀라 아이를 안아들며 계속 미안하다고 말했다. 엄마가 미안해. 금방 나을 거야. 기억은 거기서 끊겼다. 윤서희는 갑자기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다. 아, 머리가. 간호사들이 급히 달려왔다. 진정하세요. 그러나 윤서희는 울먹이며 민재를 바라보았다. 당신, 그 흉터, 우리 아기. 민재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다. 저도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왜 자꾸 가슴이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복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흐느꼈다. 30년 동안 지켜온 약속이 눈앞에서 조금씩 풀려가고 있었다. 한편 병실 밖, 이성훈은 전원 서류를 계속 확인하고 있었다. 그는 문득 마지막 페이지 아래에 적힌 담당자 이름을 발견했다. 정미숙. 그 이름을 보는 순간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회장님, 보십시오. 강도윤은 서류를 받아들었다. 정미숙, 30년 전 해성산 부인과 신생아실 책임 간호사, 그리고 지금은 박혜란 재단 산하 요양원의 원장. 모든 연결고리가 하나로 이어지고 있었다. 강도윤은 즉시 말했다. 정미숙을 지금 데려오게. 하지만 이성훈의 휴대전화가 먼저 울렸다. 그는 전화를 받자마자 얼굴이 굳어졌다. 예? 언제요? 확실합니까? 전화를 끄는 그는 천천히 강도윤을 바라보았다. 회장님, 정미숙이 조금 전 경찰에 자진 출석했습니다. 모두가 놀란 얼굴로 그를 바라봤다. 무슨 이유인가? 30년 전 신생아 바꿔치기 사건과 관련해 모든 진실을 밝히겠다고 합니다. 강태준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여유가 완전히 사라졌다. 그는 급히 휴대전화를 꺼냈지만 이미 전원이 꺼져 있었다. 누군가 연락을 끊어버린 것이었다. 강도윤은 조용히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이제 끝이구나. 태준은 애써 침착한 척 웃었다. 끝이라뇨. 간호사 한 사람의 말만 믿으시겠다는 겁니까? 강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이제는 내가 직접 묻겠다. 바로 그 순간 이성훈의 휴대전화로 경찰이 확보한 정미숙의 첫 진술 내용이 전송되었다. 첫 문장은 모두의 숨을 멎게 만들었다. 아이를 바꾸라고 지시한 사람은 박혜란 씨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하지만 강태준 씨는 강도윤 회장의 친자가 아닙니다. 순간 병실 안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다. 강태준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가 평생 지켜온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경찰 조사실의 형광등 아래에서 정미숙은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린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예순을 훌쩍 넘긴 얼굴에는 두려움과 후회가 깊게 패여 있었다. 30년 동안 단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한 사람의 표정이었다. 담당 형사가 녹음 장치를 확인한 뒤 물었다. 정미숙 씨,
지금부터 하시는 진술은 모두 기록됩니다. 사실대로 말씀하시겠습니까? 정미숙은 떨리는 숨을 내쉬었다. 네, 더 늦기 전에 전부 말하겠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오래 묻어두었던 기억을 꺼내기 시작했다. 30년 전 부산 해성산 부인과 신생아실. 정미숙은 당시 32살의 책임 간호사였다. 그날 새벽 윤서희는 위급한 상태로 병원에 실려왔다. 산모는 심한 출혈로 정신을 잃었다 깨어나기를 반복했고 아이는 예전보다 조금 일찍 태어났지만 건강했다. 정미숙은 갓 태어난 아기를 씻기고 작은 이름표를 발목에 달아주었다. 산모 윤서희, 아이는 힘차게 울었다. 그런데 출산이 끝난 지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낯선 여인이 병원으로 찾아왔다. 고급 옷차림의 차가운 표정, 박혜란이었다. 당시 그녀는 강도윤과의 결혼을 앞두고 있었다. 윤서희라는 산모가 여기 있지요. 정미숙은 대답하지 않았다. 환자 정보는 함부로 알려줄 수 없었다. 그러나 박혜란은 두꺼운 봉투 하나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그 아이는 세상에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정미숙은 놀라 봉투를 밀어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박혜란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다. 아이를 죽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기록만 바꾸면 됩니다. 다른 이름으로 보내세요. 그리고 산모에게는 아이가 죽었다고 말하십시오. 정미숙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런 일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박혜란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남편분이 빚 때문에 쫓기고 계시지요. 정미숙의 얼굴이 굳어졌다. 따님은 심장 수술을 기다리고 있고요. 내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거절하면 남편분은 감옥에 가고 따님은 수술을 받지 못할 겁니다. 그날 정미숙은 무너졌다. 돈 때문만은 아니었다. 겁이 났고 가족을 잃을까 두려웠고 자신이 하는 일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파괴할지 외면했다. 그녀는 아이의 출생기록 일부를 바꿨다. 하지만 완전히 없애지는 못했다. 윤서희가 의식을 되찾기 전 정미숙은 몰래 아이를 데리고 병원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박혜란이 시킨 곳이 아니라 오복순이 숨어있던 집 앞에 아이를 남겼다.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박혜란은 곧 그 사실을 알아챘다. 그녀가 보낸 사람들이 복순의 집을 찾아갔고 이후 아이의 행방은 다시 끊겼다. 정미숙은 그날 이후 입을 다물었다. 병원은 몇 년 뒤 폐업했고 그녀는 박혜란의 재단 아래에서 일하며 평생 감시받듯 살아왔다. 정미숙은 경찰 앞에서 얼굴을 감싸쥐었다. 저는 아이를 살렸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제가 침묵했기 때문에 그 아이와 부모가 30년을 잃었습니다. 형사가 조용히 물었다. 강태준 씨가 강도윤 회장의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은 어떻게 알았습니까? 정미숙은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작은 수첩 하나를 꺼냈다. 박혜란 씨가 그 아이를 낳았을 때도 제가 병원에 있었습니다. 수첩에는 당시 신생아 혈액형과 산모 기록이 적혀 있었다. 강도윤은 B형, 박혜란은 A형. 하지만 태준의 출생 당시 혈액형은 O형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기록상 가능하지 않은 조합이었다. 박혜란은 결혼 전 교제하던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진 상태였고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강도윤과의 결혼을 서둘렀다. 윤서희와 그의 아이가 존재하면 모든 것이 드러날 수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두 사람을 지워버리려 했다. 정미숙은 마지막으로 낡은 카세트 테이프 하나를 증거물 봉투 위에 올려놓았다. 이건 30년 전 박혜란 씨와 나눈 대화를 녹음한 겁니다. 언젠가 진실을 말할 날이 올까봐 겁에 질린 채 보관했습니다. 같은 시각 부산 해안요양병원 이성훈 비서실장은 경찰로부터 전달받은 정미숙의 진술 요약본을 강도윤에게 건넸다. 강도윤은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갔다. 읽을수록 손끝이 떨렸다. 자신이 믿어온 가족, 자신이 지키려 했던 가문, 그 모든 것이 한 사람의 거짓 위에 세워져 있었다.
강태준은 창백한 얼굴로 벽에 기대서 있었다. 거짓말입니다. 그가 낮게 중얼거렸다. 그 여자가 살기 위해 만들어낸 거짓말이에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태준은 목소리를 높였다. 저는 아버지 아들입니다. 30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와서 피가 다르다고 모든 걸 부정하실 겁니까? 강도윤은 한동안 그를 바라보았다. 분노보다 먼저 밀려온 감정은 허망함이었다. 태준 역시 진실을 모르고 살아온 피해자일 수 있었다. 하지만 민재를 사기꾼으로 몰고 윤서희를 몰래 전원시키려 한 일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 태준아, 강도윤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다. 네가 누구의 아들인지는 내 잘못이 아니다. 태준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하지만 진실을 알면서도 또 다른 사람의 삶을 빼앗으려 한 것은 내 선택이다. 태준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 순간 병원 복도 끝에서 경찰관들이 다가왔다. 그들은 태준에게 정중히 말했다. 강태준 씨, 증거인멸 교사와 환자 강제 전원 시도에 관해 조사할 사항이 있습니다. 태준은 움직이지 않았다. 한동안 강도윤을 바라보던 그는 허탈하게 웃었다. 결국 저를 버리시는군요. 강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버리는 것이 아니다. 네가 저지른 일의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다. 태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경찰과 함께 복도를 걸어갔다. 그 뒷모습은 더 이상 대성그룹 후계자의 것이 아니었다. 길을 잃은 한 사람의 초라한 그림자에 가까웠다. 며칠 뒤 대성그룹 본사 대회의실에는 긴급 이사회가 열렸다. 박혜란도 변호인들과 함께 출석했다. 그녀는 끝까지 침착한 표정을 유지했다. 30년 전 기억에 의존한 진술입니다. 증거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강도윤은 아무 말 없이 탁자 위에 작은 카세트 플레이어를 올려놓았다.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지지직거리는 잡음 뒤로 젊은 박혜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아이 기록을 바꿔요. 윤서희에게는 죽었다고 말하면 됩니다. 정미숙의 떨리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건 범죄입니다. 박혜란은 차갑게 대답했다. 범죄가 아니라 정리예요. 강도윤의 아들은 하나면 충분합니다. 회의실 안의 사람들은 얼어붙었다. 박혜란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여유가 사라졌다. 그러나 녹음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 아이가 살아남으면 태준이 모든 것을 잃습니다. 그러니 절대로 강도윤 앞에 나타나지 못하게 하세요. 재생이 끝나자 회의실에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강도윤은 천천히 박혜란을 바라봤다. 왜 그랬소? 박혜란의 입술이 떨렸다. 당신은 평생 그 여자만 사랑했으니까. 그녀는 결국 울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당신 옆에 있었지만 당신 마음속에는 늘 윤서희가 있었습니다. 내 아들만큼은 모든 것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강도윤은 씁쓸하게 눈을 감았다. 그래서 다른 아이의 인생을 훔쳤소. 내 아들의 자리를 지키려면 박혜라는 말을 멈췄다. 그제야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깨달은 듯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경찰은 녹음 원본과 병원 기록, 금융거래 내역을 확보했고 박혜라는 조사를 위해 연행되었다. 그녀가 회의실을 떠난 뒤에도 누구도 쉽게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30년 동안 쌓아 올린 거짓이 한순간에 무너진 자리에는 깊은 상처만 남아 있었다. 그날 저녁, 강도윤은 다시 부산 자갈치 시장을 찾았다. 시장 영업이 끝난 뒤라 좌판들은 대부분 불이 꺼져 있었다. 오복수는 혼자 남아 칼과 도마를 씻고 있었다. 민재도 곁에서 생선 상자를 정리하고 있었다. 강도윤은 경호원도 비서도 없이 천천히 두 사람에게 다가갔다. 복순이 그를 발견하고 손을 멈췄다. 회장님, 강도윤은 말없이 그녀 앞에 섰다. 그리고 갑자기 허리를 깊이 숙였다. 무슨? 복순이 당황해 다가갔다. 강도윤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말했다. 감사합니다. 그 아이를 살려주셔서, 30년 동안 지켜주셔서. 복순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다. 저는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닙니다. 강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아이는 이 세상에 없었을 겁니다. 그는 복순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당신은 죄인이 아닙니다. 내 아들의 어머니입니다. 그 말에 복순은 끝내 고개를 숙이고 울음을 터뜨렸다. 민재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다. 강도윤은 천천히 민재 쪽으로 걸어갔다. 민재는 그를 피하지 않았다. 하지만 어떤 말을 해야 할지도 알 수 없었다. 강도윤은 아들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았다. 눈썹과 눈매, 굳게 담은 입술, 젊은 시절 자신의 모습과 윤서희의 온화함이 함께 담겨 있었다. 그는 떨리는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행동을 했다. 강도윤은 차가운 시장 바닥 위에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민재가 놀라 한 걸음 다가갔다. 회장님, 강도윤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 네가 태어난 것도 모르고 네가 어디에서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나는 아버지라는 이름만 가진 채 30년을 살았다. 민재는 입술을 깨물었다. 강도윤의 목소리는 점점 더 떨렸다. 내가 아버지라 불릴 자격이 있겠느냐. 시장 골목에는 파도 소리만 멀리서 들려왔다. 민재는 눈앞에 무릎 꿇은 남자를 바라보았다. 평생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아버지. 원망해야 할지, 끌어안아야 할지 그 자신도 알 수 없었다. 민재의 입술이 천천히 열렸다. 하지만 어떤 대답이 나올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민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눈앞에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공한 기업인으로 불리는 강도윤이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하지만 민재의 눈에는 더 이상 재벌 회장이 보이지 않았다. 그저 30년이라는 세월을 잃어버린 한 아버지와 평생 자신을 아버지 없이 살아가게 만든 운명을 견뎌 온 한 사람이 있을 뿐이었다. 민재는 천천히 다가갔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강도윤의 두 손을 붙잡았다. 일어나세요. 강도윤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저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 민재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저도 아직 모든 걸 받아들일 준비는 안 됐습니다. 하지만 회장님도 피해자였다는 건 이제 알겠습니다. 강도윤의 눈가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다. 민재는 천천히 그를 일으켜 세웠다. 앞으로는 잃어버린 시간을 조금씩 함께 찾으면 됩니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강도윤에게는 그 어떤 용서보다 큰 위로였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민재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처음으로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를 끌어안았다.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던 오복수는 두 손으로 입을 가린 채 눈물을 흘렸다. 이제야 약속을 지켰구나. 며칠 뒤 윤서희는 꾸준한 치료를 받으며 조금씩 기억을 되찾기 시작했다. 모든 기억이 돌아온 것은 아니었지만 민재와 함께 있는 시간만큼은 또렷하게 남기 시작했다. 어느 따뜻한 오후 병원 정원에서 윤서희는 민재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엄마가 너를 혼자 두려고 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단다. 민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압니다. 이제는 정말 압니다. 윤서희는 아들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오래 참아왔던 눈물을 흘렸다. 강도윤도 두 사람을 바라보다 조용히 손을 맞잡았다. 세 사람은 늦었지만 비로소 같은 시간을 살아가기 시작했다. 한편 서울에서는 대성그룹 이사회가 열렸다. 강도윤은 모든 임원 앞에서 조용히 선언했다. 자갈치 시장 재개발 사업은 전면 수정합니다. 회의실이 술렁였다. 그는 준비해온 새로운 계획을 펼쳤다. 철거는 없습니다. 시장 상인들과 함께하는 상생 프로젝트로 바꾸겠습니다. 현대식 시설을 갖추되 누구도 삶의 터전을 잃지 않게 하겠습니다. 임원들은 놀랐지만 아무도 반대하지 못했다. 이번 결정은 단순한 사업 변경이 아니었다. 강도윤이 30년 전 잃어버린 양심을 되찾는 첫걸음이었다. 몇 달 후 새롭게 단장한 자갈치 시장에는 예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깨끗한 통로와 현대식 냉장 시설이 들어섰지만
오래된 좌판과 상인들의 웃음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시장 입구에는 작은 현판 하나가 세워졌다. 복순 어머니 상생장터. 오복순은 그 이름을 보자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이걸 왜 제 이름으로? 강도윤은 미소를 지었다. 이 시장을 지켜낸 사람은 제가 아니라 어머니이니까요. 복순은 눈물을 훔치며 웃었다. 내가 언제 회장 어머니가 되었어요. 그 말에 모두가 처음으로 함께 웃었다. 윤서희도 웃었고 민재도 웃었고 시장 사람들도 함께 박수를 보냈다. 시간은 다시 흘렀다. 민재는 대성그룹에 들어가지 않았다. 강도윤은 여러 번 권했지만 그는 정중히 고개를 저었다. 저는 시장에서 자랐습니다. 제 삶도 이곳에서 이어가고 싶습니다. 대신 그는 강도윤과 함께 시장 청년 창업 지원재단을 만들었다. 가난 때문에 꿈을 포기하는 청년이 없도록 장학금을 만들고 소상공인을 위한 무이자 지원 사업도 시작했다. 강도윤은 처음으로 돈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경영이 무엇인지 배워갔다. 윤서희는 재활을 마친 뒤 부산에서 작은 음악 교실을 열었다. 무료로 아이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치며 오래전 잃어버린 시간을 따뜻하게 채워나갔다. 그리고 오복수는 여전히 새벽이면 가장 먼저 시장에 나왔다. 이제는 생선을 많이 팔지 않았다. 대신 지나가는 청년들에게 따뜻한 국 한 그릇을 건네고 힘든 상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하루의 가장 큰 일이 되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더 이상 생선 장수가 아니라 시장의 어머니라고 불렀다. 어느 겨울 저녁, 네 사람은 시장 끝 방파제에 함께 섰다. 붉게 물든 노을이 바다를 비추고 있었다. 강도윤이 조용히 말했다. 30년은 돌이킬 수 없지만 남은 시간은 우리가 함께 만들 수 있겠지. 민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가족은 피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서로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이제야 알았습니다. 복수는 손을 모으고 하늘을 바라보았다. 사람은 진실을 오래 숨길 수는 있어도 사랑은 결국 제자리로 돌아오는구나. 네 사람은 말없이 같은 바다를 바라보았다. 거센 파도는 여전히 밀려왔지만 이번에는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랫동안 흩어져 있던 가족은 마침내 서로의 곁으로 돌아왔고 가장 긴 겨울 끝에서 가장 따뜻한 봄을 맞이하고 있었다. 인생에는 아무리 애써도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잃어버린 시간이 곧 사랑까지 사라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누군가는 오해 속에서 살아가고 누군가는 죄책감 속에서 세월을 견디며 또 누군가는 이유도 모른 채 외로움을 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나고 진심으로 누군가를 지키려 했던 마음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용서는 모든 것을 잊는 일이 아니라 아픔을 인정한 뒤에도 다시 손을 내미는 용기입니다. 가족은 같은 피를 나눈 사람만이 아니라 가장 힘든 순간에도 서로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곁에도 아직 전하지 못한 마음이 있다면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 먼저 다가가 보시길 바랍니다. 따뜻한 한마디와 진심 어린 손길은 누군가의 인생을 다시 살아가게 하는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온기를 남겼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어디에서 함께하고 계신지 댓글로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 또한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채널 구독과 응원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 그리고 따뜻한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